예, 이번 커버 스토리의 하이라이트죠. 네. 우리 이제 글로벌 사우스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이제 양병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님, 그리고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오늘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양병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 이성우 상무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정말 어찌 보면 이 분야에서 뭐 축구로 따지자면 최전방 공격수 두 분께서 네, 그렇죠. 나오셔가지고 예. 또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텐데 정말 이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TV가 통상 없어요. TV밖에 없어요. 네, 통상 TV. 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요와 또 그리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사실 앞서서 저희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 우리 글로벌 사우스의 어떤 국제 위상 그리고 이 존재감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좀 다가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스펙들께서 나름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이제 간략한 설명을 잘 들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이들 나라들과 협력해야 될지 그게 참 궁금해요. 예.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예. 뭐, 글로벌 사우스가 이제 국제 무대에서 뭐 외교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많이 확대되면서 아세안이라든가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 같은 개발도상국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최근 뭐 미중 무역 갈등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자국 이익을 우선한 전략과 독자적인 선택을 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존재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인도 같은 경우에 미국 주도의 쿼드와 네. IPF라고 경제 협력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거기 참여하면서도 또 동시에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대표되는 러시아하고는 또 예. 원유 거래는 예. 이제 오일 거래는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와 같이 이제 풍부한 자원과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서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나 뭐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나 대한민국한테는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네. 차관보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글로벌 사우스는 풍부한 자원과 또 인구 성장 등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따르면 글로벌 사우스의 세계적 영향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 GDP의 40%, 세계 인구의 85%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인구 상위 20개국 중 15개국, 그리고 GDP 상위 50개국 중 21개국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입니다. 예. 특히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 자원 공급과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 측면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공급망 내 위상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렇게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하려고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역국들도 글로벌 사우스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IPF를 비롯해서 중앙화 5개국가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대서양 32개국 간의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ODA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을 늘리고 있고요. 중국은 잘 알려진 대로 1대1로와 브릭스와 같은 자국 중심 협력체를 활용해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로 이렇게 접근하는 걸 보면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그렇죠? 중국은 뭔가 이제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를 다국화하는 그렇죠. 어떤 이제 그 흐름을 좀 가속화하는 차원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끌어안으려고 하고 네.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예. 네. 네, 실제로 그렇게 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지역 간 진영화가 계속되는 등 국제 질서가 빠르게 변하면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새로운 통상 전략 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참고로 세종연구소는
글로벌 3대 지형으로 미국과 동맹인 웨스트,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트와 글로벌 사우스를 꼽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앞서서 이제 뭐 국제 질서가 정말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미중 갈등을 보게 되면은 2018년 때부터 이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 국제 질서 변화가 좀 어떻게 좀 변화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사이에 그 2018년과 지금 사이에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네, 미중 간에도 뭐 예. 기술 패권 경쟁과 같은 이제 무역 갈등, 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이슈들은 공급망 중심의 경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동시에 뭐 국제 질서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WTO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 달에 발간한 2023 글로벌 가치 사슬 보고서에서 무역 긴장과 네. 코로나19 팬데믹이 GBC 등 공급망의 본질적인 변화를 불러왔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결국 기술, 자원, 안보 세 가지 축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고요. 이러한 변화들이 미국 중심의 단일 국제 질서를 미국과 중국의 양극화, 소규모 경제 블록의 구축으로 바꿨습니다. 예. 정말 코로나가 많은 걸 변화시켰습니다. 정말 많은 하나의 걸. 큰 변곡점이었던 것 예. 같아요, 뭔가. 예. 그럼 본부장님께서는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차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를 다중 블록화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자료가 준비됐으면 자료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네.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 네트워크 블록화가 일어나면서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국 투자 제한이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원을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도 동시에 일어났는데요. 브릭스 중심의 원자재 공동체 오펙이 이끄는 원유 공동체에 대응하여 미국 동맹국 중심의 IPF가 생기면서 자원을 중심으로 한 블록화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예. 여기에 하나의 세계에서 G7, 브릭스를 중심으로 안보 체제도 나누면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구도의 대립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경제 체제도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고요. 결국 결국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이제 나누고 있는 거죠. 천군 백군. 딱 적도는 아니고 이제 적도 위도 예. 조금 포함이 될 것 포함이 되어 같더라고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 이슈팩트 우리 신범식 교수님이 그렇죠.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금 넘은 친구들이 좀 있죠. 예. 자, 그러면 지금 뭐 사우스 글로벌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뭐 네. 우리가 또 그림의 떡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또 한국 입장에서 음. 우리가 또 사우스 글로벌 사우스가 어떤 협력을 좀 보여야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예.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아무래도 한국이 이제 수출로 이제 예. 먹고 살고 뭐 성장해온 나라다 보니까 뭐 수출과 교육이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뭐 미국이라든가 뭐 중국, EU 이런 일본 이제 선진국들하고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수출 시장이 필요하고 예. 뭐 우리가 얘기하는 말로는 이제 넥스트 수출 시장 확보가 넥스트다.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출과 이제 투자 시장을 이제 다변화하기 위해서 뭐 특정 국가나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네. 새로운 시장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래서 뭐 베트남 등 이제 신흥 국가들과 이제 경제와 산업 교류를 많이 확대해 왔습니다. 예. 뭐 대한민국이 이제 단순히 이제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서 뭐 베트남이나 뭐 인도, 뭐 중동 국가들한테 호평을 받았던 것은 이제 과거의 일이고 이제는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이제 예. 우수한 제품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고 이제는 이제 우수한 제품에다가 이제 콘텐츠, 그렇죠. 문화, 한류를 이제 엎어서 예. 브랜드 네임까지 올리는 이제 예. 그런 상황이 이제 필요하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서 그거를 이제 한국의 브랜드를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뭐 수출이라든가 투자 부분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많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최근 사실 뭐 K 컨텐츠 맞아요.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라면. 그렇죠. 예. 예. 뭐 BTS는 약간 요즘 좀 안 좋지만 만두나 김도 좋습니다. 만두찜 좋아요? 만두. 냉장 만두. 비비고 만두. 비비고. 이거 냉동 만두라든가 냉동 만두? 예, 맞습니다. 김도 많이 알겠습니다. 좋아하고,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수출 확대, 뭐 컨텐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투자 전략 다각화를 위해서도 뭐 사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글로벌 사우스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국가에서 해서 예. 이런 다른 뭐 미국, EU, 중국 등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는 전략 수립조차도 힘든 상황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글로벌 산업 규제에 대하여서도 대투자 전략이 필요가 하고요. 특히 이제 노동력, 저임금, 그다음에 시장 접근성 등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장점도 활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의 큰 시장인 미국, 중국, EU 등 그 사이에서 저희가 한국과 일본,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신시장 개척이라든지 어떤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시장 하나의 자체가 예. 글로벌 사우스의 한 120개국으로 구성된 국가들이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시장에서는 역시 한국과 중국 수출 경쟁이 치열한데요. 23년 통계를 보면 저희 한국의 점유율은 3.7%로 10년 전보다 0.3%포인트 감소한 반면 중국 점유율은 같은 기간에 20%, 6.2%포인트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저희가 이제 중동 지역은 저희가 항상 강점이 많은 국가 및 지역이었는데요. 예. 우리 한국 점유율이 2013년 3.3%에서 21년에는 1.5%까지 감소한 뒤 23년 기준 1.7%로 소폭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저희의 뭐 정상 외교 등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부수적인 효과일 것 같습니다. 조금 회복은 했지만, 예, 과거보다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뭐 지금 최근에 지정학적 악재,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공급망 측면이 사실 가장 큰 관심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도 좀 시급해 보여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이제 미중 이런 이제 경쟁 전략 속에서 예. 저희가 스플라이 체인망에 대해서 이제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현재 그 미국에서 또 쏟아내고 있는 해외 투자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행정 명령대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또 대비를 해야 되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이 첨단 산업에서 필수적인 뭐 니켈, 코발트 등 이 핵심 공급망에 필요한 이런 핵심 광물들을 이들 글로벌 사우스 지역 국가에서 많이 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EU의 그 디리스킹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급망의 이제 블록화 현상 등 이런 구조적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뭐 중국 등 이런 특정 국가에 대한 이런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200대 경제 안보 품목 중 중국에 대해서 한 76개 품목이 그 의존도가 50% 이상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저희 그 한 국가에 대한 그 의존도를 낮추고 또 신뢰성 높은 공급망을 확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수출, 그렇죠? 투자 다각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공급망의 어떤 뭐 복원력이라든가 이런 이제 확충 차원에서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저 차관보님, 뭔가 이렇게 우리 정부의 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의 어떤 추진 방향을 한번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로벌 사우스와 이제 대한민국과의 이제 협력 방향은 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TIPF, EPA라고 일컫는 1대1 간의 이제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온 거고요. FTA도 그 일환이죠. 그렇죠. 양자. TIPF는 이제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고, EPA는 이코노믹 파트너십 어그리먼트 이렇게 해서 양자 간의 이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이 부분으로는 아직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이제 전면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보다 이제 광역적으로 이제 넓은 의미에서 협력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6월에 개최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그렇죠. 한국에서 개최했고요. 그 내년에는 중앙아시아 국가와 함께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광역 단위의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예. 한편 이제 다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IPF라고 해서 예. 이제 인도 태평양 뭐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미국, 일본, 호주 이렇게 해서 총 14개국이 참여한 하는 다자 기구가 있는데 이와 같이 IPF라든가 또는 APEC도 아시죠? 네네. APEC에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많죠. 그게 아. 아시안 국가도 있고 호주도 있고 뉴질랜드도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IPF나 그 APEC 같은 이제 그 다자 협력 플랫폼을 통해서도 네. 그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그 교역 확대를 위한 플랫폼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수출과 투자를 확대를 하고 공급망 안정화도 이제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과 이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업들이 제일 필요한 게 금융죠, 돈. 파이낸싱이 중요한데요. 파이낸싱. 이제 뭐 무역보험이라든가 그렇죠. 뭐 수출금융 같은 그런 걸 이제 대폭 확대한다든가 예. 마케팅도 많이 더더욱 지원해 줄 필요도 있고 뭐 기업들이 또 많이 해외에 진출할 때 보면 이제 그 대상국에서 인증 문제 상품을 이제 그 제조를 했는데 검사 시험을 해서 맞아요.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애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금융이라든가 마케팅 인증에 있어서 좀 획기적으로 정부가 많이 지원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뭐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하죠.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이라든가 니켈이 많고요. 뭐 탄자니아,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흑연, 마행계 프로젝트라고 해서 흑연을 거기서 개발을 해서 재련해서 한국에서 갖고 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배터리를 만들면 이제 미국에 들어갈 때 IRA에 의해서 보조금 받고 그렇죠. 세액 공제 받으면서 들어갈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이제 공급망 측면에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게 글로벌 사우스이기 때문에 이제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해서 할 일은 많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너무 경제적으로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뭐 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하고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도 이익이 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도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무형의 협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무형의 협력. 그 무형의 협력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사람을 양성하는 거죠. 인재를 양성하는 거죠. 교육, 교육 전수. 문제. 맞아요.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나 뭐 베트남에서 필요한 뭐 포스코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또는 그러네. 뭐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런 직원분들을 이제 그 해당국의 이제 대학교를 통해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을 해주는 거죠. 한국 정부와 해당 우리 한국 기업과 해당 정부와 같이 삼자와 같이 이제 그 산업 인력들, 산업 인재를 양성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 되게 소중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한국이 이제 그래도 뭐 6.25 동란 이후에 뭐 다들 얘기합니다만 이제 뭐 전쟁의 잔재에서 애쉬 잔재에서 이제 기적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국가다 보니 많은 국가에서 이제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그런 제조업 성공에 대한 경험도 많이 공유해 주길 원하고 그런 경제 성장에 대한 공유 그리고 뭐 민주주의의 가치, 뭐 자유시장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이제 공유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재 양성을 통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함께 뭐 50년이고 100년이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차관보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동안에 개인적인 좀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혼내실 수도 있어요. 아니 훌륭한 자세예요. APEC이나 이런 IPEF 이런 이 협력 구축하는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같이 만나는. 혹시 뭐 술자리도 한잔 하십니까 거기서? 상당히 충격적인 예를 들면 우리 좀 앞으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셔야지. 제가 우리 앞으로 잘 한번 협력 한번 해봅시다. 친구도 먹고 뭐 술도 한잔 하고 뭐 이런 자리도 혹시 있습니까 뒤에서 뒷자리에서? 있었죠. 있었어요? 제가 2018년에 이제 신북방 통상 총괄 과정을 할 때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쪽에 이제 신흥시장을 이제 뚫기 위해서 거기 계신 대사관 분들이라든가 거기 기업인들하고 이제 낮에는
업무 얘기를 하고 끝나고 나는데 저녁 식사를 할 때 이거 이제 소주 한잔하고 뭐 이런 것들. 소주는 약하죠. 소주 약해요? 좀 더 이제 강한 소주 강한 걸로. 강한 걸로. 예, 그래서 뭐 한 며칠 동안 고생한 경험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저 6년 전 일이고요. 예. 요즘은 술을 안 마십니다. 요즘에 안 드시고요. 왜냐면 이제 50년, 100년 가셔야 되니까 이거 어느 정도 폭탄주를 드시나 약간 궁금했습니다. 이제 그 술보다는 좀 더 이제 문화적이고 이제 네. 가치적인 게 오래 가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자,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했고요. 자, 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추진 방향이 정말 좋잖아요, 사실. 근데 뭐 각 나라마다 이게 맞춤형 또 협력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 120개국이다. 예, 너무 많다 보니까 국가도 많고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기도 그렇고 국가별의 문화도 좀 차이가 있을 것이고 예.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야, 말씀하신 데 120개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예. 머리가 아픕니다. 직접 예. 바쁘실 것 근데 같아요. 저희들이 또 잘하는 게 그룹핑을 또 잘하기 때문에. 그러죠. 예. 이게 비슷한. 이제 국가마다 이제 약간 유형을 또 이제 그룹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해당 국가가 이제 얼마나 이제 산업 발전에 대한 예. 이제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뭐 대한민국하고 얼마나 이제 협력할 의지가 있는지 이것도 예.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쪽 국가가 이제 일단 재원이 있어야죠. 파이낸싱이 또 돼야 되니까 뭐든지 그렇죠. 경제적으로. 자원이 있는지도 그렇죠. 중요할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중거로 볼 때 예. 뭐 가장 뭐 바람직한 것은 그 상대국이 이제 협력할 의지도 있고 그렇죠. 한국하고 이제 협력할 의지도 있고 맞아요. 발전에 대한 의지도 있고 예. 재원도 어느 정도 이제 파이낸싱도 어느 정도 되는 국가들 그런 이제 선두 그룹은 이제 주로 뭐 인도라든가 이제 브라질 인도, 브라질. 브라질, 인도네시아 뭐 이런 국가들이죠. 예. 뭐 그런 국가들은 그나마 사정이 좋으니까 이제 FTA라든가 양자태를 통해서 이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승화시켜 주고요. 한편 뭐 산업을 발전시킬 의지는 있는데 예. 재원이 부족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되게 뭐 우리 뭐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안 쪽으로 가면 또는 중앙아시아에 가면 이제 재원이 부족한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때는 이제 수출입 은행이라든가 무역보험공사와 같은 이제 수출 파이낸싱을 도와주고 또는 재원이 있는 제3국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더 EU 같은 경우는 이제 재원 뭐 한국보다 이제 좀 더 선진국이니까 파이낸싱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제 일본이라든가 EU 뭐 미국과 같이 이제 같이 펀딩을 해서 이제 제3국 진출을 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고요. 한편 세 번째 범주는 뭐 산업협력 의지는 있는데 펀딩도 약간 부족하고 한편 우리 기업들이 이제 협력할 의사가 없는 우리 그렇죠. 기업들이 진출할 생각이 아직 없는 데가 있죠. 그런 데는 일단은 이제 서로 만나게 해줘야 돼요. 서로 만나고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진출할 생각이 별로 없을 경우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일단 서로가 이제 그러면 매치 메이킹이 안 되는 거니까 아예. 그렇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뭐 경제 교류회라든가 뭐 경제 협력이라든가 뭐 비즈니스 포럼이라든가 뭐 무역 사절단 이런 등등해서 일단 서로가 이제 교류를 많이 갖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파이낸싱도 되게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뭐 유상무상구 ODA를 통해서 한국 정부에서 이제 파이낸싱을 어느 정도 도와주면서 진출하는 그런 맞춤형 전략이 그러니까요.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야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어떤 뭐 그 매개체가 좀 돼야 이제 좀 매력을 느낄 텐데 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상당히 예. 곤란한 상황이고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이게 정부나 기업이 못했을 때 저희 대한상공회수 같은 경제단체가 나서야 할 시점인 것 같고요. 예. 개인적으로 사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따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무서워서. 뭐 일단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윤이 나는 곳에 예. 일단 본인들의 또 일단 활동이 적극적인 참여가 있는 건데 예. 그 협력할 의지가 있는 부분을 갖다가 최대한 저희가 좀 이끌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또 예.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이 중국과 일본 등등 이렇게 그 지역에서 어떤 경쟁력이 시장의 캐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뭐 알제리, 앙골라, 모잠비크 같은 아프리카하고 뭐 페루, 우루과이 등 이런 일부 남미 국가들이 그래 해당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차관보도 말씀하셨지만 네네. 또 이런 국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유무상 ODA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작년에 저희 그 윤 대통령께서도 이런 전략적 국가에 대해서도 예. 우리가 ODA 규모를 최대한 5배 정도 점진적으로 일단 올리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네.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 또 이게 산업형 ODA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차관님께서 총괄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에 저희가 도로 등 기초 인프라를 제공하는 ODA를 진행할 경우 우리 기업이 진출한 산업 단지라든지 이 인근에 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라든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제2차 파생 효과를 그러네요.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산업형 ODA도 하나의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APEC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올해 11월 이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페루에서 개최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이런 정상회의를 유치함으로써 이런 재원적인 부분이라든지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025년은 저희가 APEC 그 호스팅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뭐 경주에서 내년 경주에서요? 11월에 네.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상공회에서도 APEC CEO 서밋이라고 예. 그걸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전 세계 21개국에서 한 1000여 명의 글로벌 기업들 대표들이 오실 거고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APEC 21개국 내에도 인도 등 이런 여러 이 게스트 국가로도 초청받을 수 있겠지만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그래서 그런 국가들과의 그 협력을 저희 한국뿐만 아니고 21개국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차관보님 말씀하신 그 일본과의 제3국 진출 이런 부분도 아주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일본 상공회의소와 지금 우리 한국과 일본 이 경제계가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현재 공동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뭐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네, 장난이 예. 아닙니다. 기업들도 많이 하고 우리 정부도 지금 많이 하시는데 방금 전에 이제 차관보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6월 초에 한국하고 아프리카 정상회의 이제 이런 노력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 아프리카 국가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주는 의미는 뭘까요? 이 아프리카는 인구가 약 14억 명 그리고 GDP가 3조 4천억 정도 달러의 거대 시장입니다. 미국이 한 25조 시장일 거고 중국이 한 18조 시장. 네. 그리고 EU가 지금 현재 한 16조 달러의 엄청나네요. 시장이고요. 네. 우리 한국이 이제 1.7조, 일본이 한 4.2조 달러의 시장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미중, EU 이렇게 크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프리카의 3조 4천억 달러의 시장은 제게 매력적인 요소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가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전에 네. 이런 관계기관 회의를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장군하신 탄자니아라든지 이런 마다스카라든지 저희가 이 활용할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 개발도 있을 거고요. 또 협력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강물 자원이라든지 이런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큰 지역이 또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예전에는 그 이런 강물, 에너지에만 국한됐지만 지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전기차 등 이 첨단 산업에 쓰이는 흑연, 리튬, 우라늄 등의 시선이 많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상회의에서 좀 구체적인 성과가 어떤 게 있었나요? 예, 뭐 지난 아프리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6월 초에 열렸고요. 뭐 경제적인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사실 이제 우리 산업부에서는 1월부터 한아프리카 이제 정상회의 대비해서 경제협력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장이 돼서 뭐 총 한 4차례 정도 회의를 개쳐서 경제 성과를 발굴했고요. 첫 번째로는 아프리카에 있는 8개국과 이제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이제 제도로서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TIPF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해서 이코노믹 파트너십 어그리먼트 EPA를 이제 탄자니아, 모로코 그리고 케냐와 이제 협상을 개시했고요. 아울러서 광물이 또 중요합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이라든가 코발트, 흑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뭐 탄자니아, 이제 마다가스카르와는 핵심 광물
파트너십을 이제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부문에서 역할도 중요한데요. 물론 뭐 대한상의 이승우 본부장님께서 많이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죠. 저도 인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비즈니스 포럼이 되게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사절단, 아프리카의 경제사절단들을 이제 인바이트해서 그분들하고 이제 한국 기업들하고 이제 만남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제 본부장님 얼굴 빨개지셨어요. 지금. 워낙 겸손하신 분이라서 열심히 하시고 항상 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예. 뭐 비즈니스 간에 이제 만남 또 만들고 예. 기업 기관 간에 이제 계약과 MOU도 한 36건 체결해서 앞으로 뭐 좋은 성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무역금융. 우리 기업들이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진출할 때 이제 수출 금융을 이제 제공하기로 했는데 2030년까지 예. 총 76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야, 그큰 그래서 도움 되겠네요. 예, 그렇죠. 이 예. 금융 부분은 우리 기업들이 이제 그 아프리카 진출할 때 뭐 음. 든든한 자금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그 아프리카 정상회의 이렇게 큰 성과를 내시고 곧바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까? 중앙화 순방도 이제 미리 다 준비하는 겁니다. 뭐 정부에서 순방을 갈 때 뭐 갑자기 이제 준비해서 그렇죠. 나가는 거고요. 예. 뭐 6개월 뭐 아니면 뭐 1년 정도 걸쳐서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때 이제 대한상의하고 같이 손잡고 준비를 하는 거죠. 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중앙아 3개국 순방할 때도 그 국가들이 먼저 투르크를 갔었고요. 투르크메니스탄. 네. 두 번째 이제 카자흐스탄. 세 번째 우즈베키스탄을 이제 순방을 가셨는데 예. 그때도 이제 비즈니스 포럼은 이제 우리 이승우 본부장님께서 예.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을 아,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개최해 주신 아, 뭐 어떻게-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뭐 앞회식 할까요, 오늘? 될 것 같은데요. 이 산업부하고 대한사회가 아주 카드를 뭐, 예. 갖고 야, 있는데 하여튼 그게 이제 가장 제일 큰 부분이고 두 예.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이 전통적으로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와 오랫동안 그 에너지와 플랜트 분야에 협력을 많이 하고 이제 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해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도화 엔지니어링 그리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 이렇게 에너지나 이제 저 플랜트 쪽에 이제 수주를 할 때 예. 정부가 나서서 금융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정부 간에 이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줬고요.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광물이 많습니다. 아, 중앙아시아도 예, 광물이. 리튬, 코발트, 뭐 금, 은 네네.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3개국하고도 핵심 광물 공급 파트너십을 이제 체결을 했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그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그 주요 광물의 개발, 탐사, 예. 재련. 그 재련돼서 나오면 이제 아프시 나오지 않습니까? 음. 그거를 이제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까지 아. 전주기에 걸친 이제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 글로벌 사우스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네. 그냥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게 광물인가요? 어찌 보면 자원. 그 부분이 가장 어찌 보면은 우리가 좀 뭐랄까요, 좀 집중해서 좀 지켜보는 그런 관점일까? 그게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과거에는 중앙아시아하고 이제 가장 이제 한국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플랜트입니다. 플랜트. 에너지 플랜트였는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즈벡이라든가 뭐 카자흐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 전부 다 이제 석유와 가스를 보유를 하고 있고 예. 상당히 내장량이 상당하죠. 음. 그래서 이제 석유와 이제 가스전을 개발을 하다 보면 전부 다 이제 가스 화학 플랜트를 지어야 되거든요. 예. 그게 한 번 지을 때마다 이제 그 계약 그 공사 규모가 뭐 20억 달러, 그렇죠. 50억 어마어마하죠. 달러. 요즘은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비용이 상승하다 보니까 예. 뭐 70억 달러, 80억 달러 이런 건데 10억 어. 달러면 음. 1.5조 원.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뭐 어마어마한 예. 금액인데 예. 하여튼 그렇게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 진출해서 에너지 플랜트 쪽에 이제 계약 수주에 관심이 많았다면 요즘은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리 이제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해서 맞아요.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 등으로 인해서 예. 공급망이 분절되고 그리고 경제안보가 강화되다 보니까 핵심 광물이 되게 중요하게 됐고 경제안보에서 예. 다행히도 이제 중앙아시아에 뭐 리튬이라든가 뭐
코발트, 망간 이런 핵심 광물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중앙아시아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트렌드는 협력의 트렌드는 이제 핵심 광물이다. 핵심 이렇게 광물이다. 보시면 되고 뭐 거기에 맞춰서 한국 정부에서도 우리가 뭐 희소광물 희소금속 센터라든가 각 그 핵심 광물을 이제 개발하고 재련하고 이제 제품을 한국으로 갖고 오기 위한 각종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순방도 그렇고 정상회교도 그렇고요. 일단 딱 했을 때도 중요하지만 그 준비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후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협업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이제 광물 분야도 되게 핵심되는 협업 분야가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중앙아시아 이번에 같이 가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뉴스에서는 좀 이렇게 나오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있나요? 이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중앙아시아와 한국의 어떤 협업 방향을 좀 볼 수 있는 뭐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데 어디까지 공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대한상공회에서는 그 투르크메니스탄과 그 우즈베키스탄을 이제 그 경제사절단 행사를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뭐 특히 뭐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방문해 본 지역이고 네. 또 아시다시피 아주 또 근위적인 국가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나라의 전체가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내려다보면 네, 착륙할 때 뭐 모든 건물의 그 지붕은 초록색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건물 외벽이나 내벽은 하얀색. 그리고 오. 모든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나 어떤 국가 공무원들은 검정색 정장을 무조건 검정색. 진짜 강하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골드색 해가지고 이렇게 색깔의 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게 녹색 볼펜을 예. 좋아하는데요. 저희 비즈니스 포럼 할 때도 그 투르크메니스탄 측에서 이제 볼펜을 다 나눠주고 했을 때 다 근데 초록색 볼펜. 그런 색깔을 일부러 전략적으로 이렇게 주고 막 그러는 근데 거예요? 이게 그 국기 색깔이라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 막 아마 그린 에너지를 상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아버님께서 그 이제 국회 상원 의장 및 그 최고 지도자의 그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 포럼 쪽에는 이제 최고 지도자 현직 대통령 아버님께서 나오셨는데 어떤 우리 10분 전에 다 일어서서 맞을 준비를 하고 10분 전에? 그런 아직까지 그런 좀 일사불란함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용한 호텔이 아마 그 나라에서는 그나마 제일 좋은 호텔인데 아직까지는 그 데이터 통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뭐가 안 된다? 예, 와이파이 이런 게 안 예. 된다? 데이터 통신이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와이파이도 다 일단 그 제한된 구역에서만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다고 하니까 이제 그 저희 호텔에 이제 와이파이 저희 호텔 내에서만 와이파이가 됐었는데 코드를 꽂았구나 그때. 예. 그때 이제 저희 이제 본대가 도착하기 전에 네네. 는 좀 와이파이가 문화를 했는데 이게 본대가 오자마자 와이파이는 이렇게 속도가 아주 늘어져가지고 좀 애를 먹고 그 제가 도착했을 때 그 호텔에 샤워를 했는데 예. 그 샤워를 하니까 정말 녹물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니까 그 정도로 이 호텔에 이용객이 없나? 네. 손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국가에서도 이제 지향하는 구역이 한 9개국 정도 된다고 하는데 좀 제한된 국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 뭐 현대 엔지니어링 등 뭐 대군술 등 우리 업체의 계약 수주를 위해서 저희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정부와 이제 민간이 합동으로 민간 합동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소개 성과를 많이 거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아직까지도 수도꼭지에 녹물이 났는데 그런 국가를 저희 대한민국 원팀이 가서 저희가 계약 수주를 올리고 그래서 아까 부분은 차관보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신 이유가 녹물을 뒤집어 써. 녹물로 샤워. 나 녹물 뒤집어 써서 왔다 지금. 야, 요거 이제. 근데 그만큼 발전 공간이 또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야. 수꼭지도 많이 이제 뭐 하여간 샤워 꼭지도 그렇고 새로운 게 많이 이제 파이프도 필요할 거고. 그렇죠? 네네. 와.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네.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또 뭐
어떻게 더 비하인드 한번 더 털어볼까요? 미안. 글쎄 비하인드 저기 이제 이게 보니까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예. 옛날 그 실크로드 시절부터 이게 말이 아주 유명했다고 말. 합니다. 그래서 경주마도 예. 아마 이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산이 아마 아무튼 세계 한 2위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특이한 거는 그 나라의 그 관련 부처에 예. Ministry of Horse라고 마부가 있습니다. 정부에. 정부에. 그래서 저희 같은 마부라고 하여튼 말 관리하는 부처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야.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그런 어떤 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야, 이거 더 하면 독특한 이제 다큐멘터리가 될 것 네, 같아서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여러분. 좀.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또 마지막에 또 한국만이 좀 내세울 수 있는 강점. 자, 이거 이제 우리가 꼭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글로벌 사우스에 있어서 한국만의 강점, 물론 너무나도 많겠지만, 다 이게 코드도 맞아야 되니까, 우리의 강점과 글로벌 사우스와의 딱 맞아 떨어지는, 뭐 여러 가지, 궁합적인 부분, 뭐가 있을까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한국이 뭐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아시안 국가하고 이제 많이 상대를 해보면 예. 이제 on time, on budget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따른 신뢰. 신뢰. 뭐 체코 원전 수주에서도 이제 주요했다시피 예.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제 적기 공장 건설 예. 그리고 그것도 예산에 맞췄어. 이게 중요한데 그게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 카라바탄 복합화력 발전소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제 두산중공업, 지금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죠. 예. 2015년도 즈음에 이제 수주를 해서 2020년 경에 이제 완공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예. 아시다시피 2020년에 1월 달에 2020년 1월 달에 코비드 19 맞아요.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뭐 공기 마지막 순간에 이제 코로나 터져서 이제 뭐 인력 이동도 안 되고 올스탑이 되고 각종 기자재 반입도 안 됐어요. 출장도 못 그런 순간에서도 이제 한국의 이제 두산 중공업 직원들이 거기서 끝까지 남아서 적기에 중공을 해서 이거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네. 근데 이게 뭐 저희들 아직 저희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알려져 있지 외부에는 그러니까요. 아직 알려지지 이게 더 많이 알려져야 돼. 안 알려진 아주 진짜 소중한 스토리인데 이와 같이 그 덕분에 이제 카자흐스탄에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같이 일하는 파트너사에서 이제 감탄을 하고 그렇죠. 앞으로 이제 카자흐스탄의 이제 전력 설비와 관련된 또는 뭐 노후 발전소를 현대화한다든가 새로운 발전소를 짓는다고 하면 한국하고 일하겠다. 그렇게 이제 신뢰가 만들어지고 이제 한국을 이제 인정하게 된 거죠. 이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하여튼 이런 거 예를 들어보면 많습니다. 뭐 과거에는 이제 90년대 말에 이제 대우자동차 김우중 회장님 그렇죠. 이제 상징되는 대우자동차에서 우즈베키스탄 공장을 이제 성공적으로 건설해서 아직도 이제 우즈베키스탄에는 대우차가 다닌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저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키안리 가스화학 플랜트에 이제 건설을 성공을 해서 지금 거기서 이제 뭐 폴리에탄올이라든가 폴리프로필렌 같은 이제 그 플라스틱 제품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아주 그런 프로젝트라든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수르길 프로젝트라고 이제 수십억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것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그리고 SK그룹 같은 경우는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고속도로 알마티 지역에서 경제 수도가 알마티인데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이제 성공적으로 건설했습니다. 이런 걸 이게 다른 나라 어느 기업도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요. 한국 기업들만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한테 엄청난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이제 만들어졌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이 전통적인 제조 강국인데,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한류나 문화와 이제 결부가 돼서 아까 제가 얘기하셨어요.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카자흐스탄에 있어서 그 1등 자동차 점유율 1위가 어디겠습니까? 일본 이런 거 아니에요. 카자흐스탄. 원래 이렇게 하면 뭐 모스크바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일본의 뭐 토요타 이렇게 그렇죠. 나와요. 보통은 이제 GM 이렇게 나오는데 1등이 현대, 3등이 기아차. 그래요? 현대 기아가 완전 현대 기아가 완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그러니까 자동차와 같이 그 제조업도 잘했는데 예. 거기다가 이제 브랜드까지 얹혀져서 음. 한국 제품에 대한 순호가 이제 엄청나게 좋아졌다. 예.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중앙하고 협력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강점이 아닐까 예. 생각합니다. 야, 정말 본부장님도 예. 뭐 우리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뭐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국이 아마 1950년 이제 6.25 전쟁 이후 아마 빈국에서 저희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서 저희가 이제 선진국의 어떤 모범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글로벌 사우스 이 국가들은 아마 저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사례가 본인들의 아마 그 벤치마킹하기를 위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또 저희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과 교육 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또 이런 빠르게 성장한 나라들 중에서도 우리 또 서구식 민주주의를 갖고 있어가지고 글로벌 사우스들이 아마 경계하는 제국주의 국가는 또 거리가 먼 부분이 있어 네. 아마 저희한테 어느 협력 관계가 기회가 또 한층 더 호감도도 그렇죠. 또 구독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네요. 자, 지금 얘기 들어보면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보면 나름 여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강점도 좋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차관보님하고 본부장님한테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정부와 경제단체를 대표해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그 협력 어떤 뭐 포부라든가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제가 그동안 뭐 수많은 이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하고 이제 협력을 해보고 구체적인 성과를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려고 노력을 네. 했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하신 대로 이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 많이 올랐다. 인지도도 많이 올랐고 상당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이제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를 한국이 지금 대한민국 이 역사상 지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자신감이 이제 결국은 비즈니스로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돼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에 계시는 이제 우리 이제 기업인들, 근로자들이 제일 중요하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라든가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이제 애정을 갖고 한국의 이제 기업과 근로자들을 좀 격려하고 예. 지원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뭐 거기에 이제 걸맞춰서 정부도 이제 말로 뭐 레토릭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차원이 다른 이제 집중 지원하는 전략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뭐 예. 조만간 이제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전체 이제 뭐 통상정책이니까요. 저희 통상교섭본부에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이제 2년 반간의 이제 성과, 네. 통상정책의 성과를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2년 반 동안 뭘 할지, 이제 그거를 이제 담은 이제 자세한 계획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조만간 발표할 건데, 그 중에 중요한 필라가 4개가 있다 그러면 그 4개 필라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그러겠네요. 글로벌 네. 사우스 핵심적이네요. 정책을 이제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서 발표하도록 기대가 됩니다. 예. 예. 우리 본부장님. 예. 본부장님.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은 어찌 보면 저희 기업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일단 AI 급분론인지 아닌지 또 이게 급변하는 이 통상 질서 속에서 어떤 선도하는 산업 분야도 예. 이렇게 길게 시간이 가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작년 다보스 포럼에서도 주제였던 세계 경제가 점점 파편화되고 분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부상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또 하나의 시장이고 또 하나의 저희의 그 살림터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런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시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그러한 아까 통상 전략을 로드맵을 해주신다는데 예. 네,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이 이렇게 함께 원팀이 돼서 협업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저희 대한상공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녹물이 오더라도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한 번 더 뒤집어실 수 있잖아요, 사실. 예, 그런 각오로. 네. 예, 감사합니다. 글로벌 사우스 정말 오늘 두 분 너무 말씀 재밌었어요. 너무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예. 팀장님 혹시 뭐 아니, 오늘 네. 너무 정말 좀 모시기 힘드신 그렇죠. 분들과 함께 진짜 바쁘신 분들이 예. 120여 개국을 돌아다니시니까 정말 제가 보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장난도 치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아직까지 우리 이제 통상 TV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으면 꾹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